잠깐만.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슈퍼리치와 해피리치를 비교하며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어느 순간 슈퍼리치가 되어도 인생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을 때, 이 부를 가지고 진정한 해피리치를 이루기 위해 잃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어떤 걸까요? 사랑이. 음,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단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그걸로 하면서 일단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이나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어느 순 이 책에서도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의 대사가 이 책에 나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 시시해 붙여 버린다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봐도 뭔가 돈만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뭔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잃지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는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그 어쨌든 뭐 교회를 아주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 신앙인의 자세, 그 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다. 결국 뭐 하나님 뜻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결국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그런 마음들인데 결국 그 저희가 슈퍼리치 어떤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떨어져 지냄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베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것들 잘 지키는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이제 내게 온 부를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재현이한테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줘야겠네. 늦게 들어와서. 네. 이 책에서는 이제 해피리치와 슈퍼리치의 차이를 설명하며 이제 해피리치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만약 어느 순간 굉장한 부를 얻어서 슈퍼리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행복하고 그리고 해피리치가 되기 위해 이 부를 가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우선순위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면 얘기해 주세요. 어, 제가 만약에 지금 슈퍼 리치가 된다면 뭔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할게요. 요즘은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진짜 좋아해서 소비를 한다기보다 SNS 같은 데 너무 방대한 자료, 그리고 약간의 과시를 위해 SNS를 쓰는 경우도 많고, 그것에 휩쓸려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SNS 등에 휩쓸려서 하는 소비들을 막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지 얘기해주세요. 재현이. 어, 그런 그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걸 막으려면 어 뭔가 그런 자랑하는 마음 대신에 자존심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하랑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에 약간 휩쓸려듯이 사는 거는 그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 좀 과도하게 나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먹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내가 좀 감당할 수 없게 됨에도 그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것까지 이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내가 버, 내가 적당히 케어할 수 있는 선에서 나의 자존심이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사면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가 우선 그게 바탕이 된다면 저는 이 소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걸 삼으로써 나의 행복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SNS를 끊어야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SNS에 이런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너무 많으니까, SNS만을 비난하긴 조금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기 때문에, 이것을 남이 제어를 해주길 원하기보다 자신이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결국에 자신의 서비스권을 지키는 건 자신이어야 되니까 과시하는 것을 봐도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자신도 무언가를 샀을 때 너무 과시하지 않기 이런 것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76쪽에 나오는 건데 행복한 지옥과 지루한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장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곳에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지옥에 살지 지루한 천국에 살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하랑이. 하랑이 어, 그 행복한 지옥과 지루한 천국의 이야기를 알아? 하랑아? 대충 들어보면 내용을 알 것 음, 같아요. 그래. 진행해, 그러면. 네. 음, 그래서 하랑이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랑이 발표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까 보통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랑아? 네, 대충 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랑이 발표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게 지루한 천국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살고자 한다면 저는 행복한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행복감을 되게 우선시 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행복감이 좀 더 우선 되는 그런 가치관을 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이상적인 사회는 지루한 천국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지루한 천국이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즐거운 지옥에서 사는 게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세연이. 저는 그래도 그 천국이 아무리 지루해도 그래도 마음만은 뭔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그 지옥보다는 지루한 천국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처음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불행하고 천국은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한 지옥이 성립이 될 수 있고 지루한 천국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드는 예를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도 지루한 천국이라고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재현이와 같은 이유긴 한데, 천국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는데 아무리 지루해도
행복한 지옥보단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불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하진 못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뭐 고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한 욕망은 행복한 지옥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 같고 머릿속의 이상은 지루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이제 부조화가 저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를 보통 행복한 지옥이라고 그래, 지루한 천국이라고 그래? 행복한 지옥. 한국 사회를 우리 행복한 지옥 또는 아주 액티비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아, 캐나다, 미국을 지루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고 보통 이제 캐나다 정도 아니면 이른바 북유럽 선진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를 좀 지루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와서 상당히 놀랍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유흥문화예요, 유흥문화. 한국은 새벽 2시에 자기가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새벽 네, 2시에 뭐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24시간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야간에도 문 연 데가 꽤 많다라는 얘기. 또 노래방 가고 뭐 만화방, PC방 다 새벽 2시, 3시에도 자기가 원하면 가서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그 즐기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 이벤트가 많잖아. 좋다. 재밌다고. 역동적이라고. 즐겁다고. 그래서 행복한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자, 근데 누군가가 24시간 편의점을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뭐 해야 돼?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똑같잖아. 돼요. 24시간 노동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 그 노래방 청소며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즉,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응? 밤 늦게까지 잠자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거야. 서비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행복한 곳이 아니라 뭐야? 지옥인 네. 거야. 그래서 행복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자기가 그 돈을 이용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야. 돈이 없으니 그걸 살 수도 없고 남들 사는 걸 그냥 지켜만 봐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밤 늦게까지 그런 서비스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복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딱 행복한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나눠져 있는 거야? 그렇지는 또 않아. 음, 왜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뭐 한 달 내내 막 그 야간 노동해. 근데 그 사람들도 하루 이틀은 뭐 한다는 거야? 그 밤 문화를 즐긴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하루 이틀은 잘 차려입고 뭐 호텔 가서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역할이 나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안에서 그 전체 시간에서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 거야. 나뉘기도 하다는 거야. 자, 반면 캐나다나 이런 곳, 어, 뭐야, 9시, 10시 넘으면 아주 그 번화한 다운타운은 거기도 화려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밤 8시, 9시 넘으면 다 뭐 한다는 거야? 맞아요. 셧다운이야, 셧다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야. 그래서 야간에는 다 당연히 뭐 하는 걸로?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토요일에는 거의 가게들이 다 문을 안 여는 걸로. 같이 쉬는 거야. 자, 그러면 야간 노동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즐기고 할 수도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어도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 붙는 거야? 지루한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사회 서비스가 보장되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돈 있으면 그것들이 다 해결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옥 같은 또는 뭐 이렇게 아주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말리는 경쟁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 가야 할 건가. 우리가 다 같이 밤에 야간 노동하고 이게 힘드니까 내가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힘들 테니까 우리 밤에는 뭐 하자? 노동하지 말자. 밤에 뭐 이런 문 닫자. 뭐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일어나자. 라는 어떤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건가?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돈 쓴다는데 돈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야 돈 없는 사람도 돈 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그 더 이렇게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24시간 뺑뺑뺑 돌리자. 어? 그게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의료 문제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 같아? 아니면 아주 그 뭐야 더디다고 평가받아? 신속하다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신속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잘 돼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공공의료 잘 돼 있는 복지국가라는 나라도 뭐 치과 의사 예약 한번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는 공공서비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하나 띄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즉석에서 떼어준다는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뭐 5분 10분 걸리면 짜증내기 시작해. 자, 그런데 그렇게 즉자적인 서비스를 대응하려면 그 받는 사람은 편해. 그럼 상대방도 늘 뭐해? 빨리 대기 대기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 근데 유럽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요구를 해도 그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고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야? 그만큼 일을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안 바쁜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지루한 지옥이라고 볼 것이냐? 자, 선생님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동유럽 쪽에 여행 갔을 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가판대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줄을 섰어, 이렇게 쭉. 그 줄을 섰는데, 뭐야? 선생님 앞에서 그 끝나버리는 거야. 그 문을 닫는 거야. 그 선생님이 막 인종차별하는 거라고 막 흥분했어. 그 가이드한테 달려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했더니, 지금 시간을 보더니 저 사람 점심시간이라는 거야. 아, 점심시간이라서 손님이 줄을 서 있는데 거기서 뭐하고? 문 닫고 그 사람 점심 먹으러 갔다는 거야. 자, 점심시간이 보장돼야 돼,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자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안 팔아? 이런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한국 사회 같았으면 그 뭐야 나 점심시간입니다 하고 문 닫아? 아니요. 점심을 아니요? 굶더라도 하나 더 팔아서 저기 할 거 아니야. 어? 수익 올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문화여야 하는 건가 그 사회가. 그래서 지금 하경이하고 재현이는 뭐 우리가 말하는 캐나다식 또는 북유럽식의 어떤 그런 모델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 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쪽을 더 선호했고 하라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의 어떤 뭐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뭐야 스피디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하랑이의 견해가 이제 궁금한 거지. 하랑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차이가 결국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뭐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재현이와 하경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재미 그 빠름이 주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과연 뭐 할 수 있는지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하랑이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 지금 그 하랑이하고 하경이하고 재현이하고 결이 좀 달라. 하랑이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세 명이 다 비슷한 의견, 결과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었지만 하랑이가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하랑이가 하경이와 재현이의 이야기 투는 또 이 저자의 이야기 투는 소비가 이른바 주체적 소비가 아니라 뭐야 현혹되어서 SNS에 현혹되어서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소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 그 뭐 그런 얘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명품백을 들어서 내가 든 명품백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게 마치 내가 그 인정받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명품백 없어도 나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 자신이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 난 명품백 같은 거 갖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재현이가 하경이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랑이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명품백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지 않냐. 기쁨이 있지 않냐.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소비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했거든. 어떻게 생각해, 재현이? 사랑의 견해에 대해서? 어,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그래도 SNS에 그 과시를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음, 그렇게 그 돈을 쓰는 게 주는 그런 즐거움은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SNS에 과시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뭐야? 그것도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아니야?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연스러운 욕망 아니야? 근데 그게 꼭 그 과시를 한다고 해서 뭔가 그 욕망이 그 완전히 풀리지 않는.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한 욕망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더 빈번하게 되고 더 큰 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 그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현이는 그 논리에 동의를 하는 거야. 네, 하경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 그 SNS에서 과시하는 건 자유긴 하지만 음, 이게 방대한 양으로 늘어났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영향으로 만들어질 건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봤을 때 과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재현이랑 똑같이 과시한다는 건 자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 거에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의 차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짜 행복이라고 한 것에는 사실 그게 동의를 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 사실 가짜 행복이랑 진짜 행복이 진짜 가짜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걸까? 이런 마음도 아직 있어서. 음. 하랑이는? 어, 우선 이 저자는 이게 가짜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일단 그 가짜 행복으로도 진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음, 일단 이 가짜 행복이라는 정의가 대체, 음, 저는 솔직히 동의가 안 가는데, 음, 일단 내가 이걸로 만족감을 얻었는데 이게 가짜 행복이라는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가짜 행복이라서 그런 건지, 근데 그걸 대체 어떻게 정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 저자가 말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건 내가 나를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하는,
나를 갈고 닦으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 이 저자는 그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아무래도 주장을 하는 이 저자의 견해인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러면은 가짜 행복으로도 진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내가 이 가짜 행복을 얻어서 이 기분으로, 나를 더 갈고 닦는 부분에 뭐 에너지를 얻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짜 행복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이 공존해야지 내가 이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상태로 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SNS의 악영향인데, SNS가 이게 사람들의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을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케바케라고 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자존감이 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나는 거 보면은 꼴 보기 싫잖아요. 내가 음, 자존감이 낮아지고 오히려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 SNS를 본다는 건 오히려 내 자존감을 확실히 낮추는 행위는 맞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본다면 솔직히 별 생각 안 들 것 같거든요. 음, 저도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기는 별로 아닌데 솔직히 명품백 사고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와, 대단하다. 뭐 돈을 많이 모았구나. 솔직히 대단하다거나 오, 멋지다라는 뭐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 솔직히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솔직히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표현은 이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SNS로부터 받는 영향만을 보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중요한 점이 그랬네. 이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받는 거지. 그걸 봐서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니다. 원인과 네. 결과가 뒤바뀐 어떤 그런 부분일 거다라고 해서 이 자기의 저자와 다른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점들 중요한 어떤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른바 소비를 뭘로 볼 거냐라는 분에서 소비 어떤 건 단면이 한 면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여러 면일 수 있다. 근데 거기 그 소비에는 분명히 어떤 측면도 있냐면 이 책에서 이제 그 욕구와 욕망이라는 부분들, 다른 쪽에서는 욕구와 욕망이라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갖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아. 꼭 필요하지 않은데 만들어진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필요. 그 만들어진 필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SNS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남들이 했대. 누가 했대.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뭐해?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진짜 나에게 그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가 아니라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것들을 SNS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른바 자본의 속성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자,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 그럼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뭐야?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필요 없었는데 아까 기업에서 자본가들이 돈 벌려고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지.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광고. 음, 어? 광고인데 거기에 이제 개개인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거야. 이른바 SNS를 통해서. 근데 그 두 가지가 또 때로는 뭐야? 만나. 어떻게 만나? 뭐야, 회사나 이런 데서 저기 하잖아. SNS 이벤트 하잖아. SNS에 이거 자기 맛집 뭐 이렇게 인증해주면 뭐 서비스로 뭘 주겠습니다. 어? 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서 아예 자기 회사 제품을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돈도 주고
그들이 그것들을 마케팅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그럼 그 욕망을 또 사람들이 충족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 그 제품을 사려고 그 서비스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 돈,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돈이 있어야 그 제품을 사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채워지겠냐? 만들어진 욕망은 채워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왜? 그러면 그 회사는 한번 그게 팔면 끝나?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왜? 그, 돈을 벌려고.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대다수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돈을 벌어서 그렇게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사고 그걸 통해서 얻는 어떤 그런 행복이 과연 지속 가능한 행복일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현재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더 바람직한 삶 아니겠는 건가? 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저자의 주장을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 소비는 행복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물질적 소비 말고 다른 뭔가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소비주의, 소비를 막 부정하는 거야. 근데 하라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소비 자체가 갖고 있는 분명히 뭐도 있다? 행복도 있다. 그러면서 아까 하랑이는 그것들이 과도하지 않은 자신이 감당 가능한 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택할 것인가. 거기서 아까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처럼 나는 소비주의 끝판왕. 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서 난 가격표 안 보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다 소비하면 살겠다. 이른바 백화점 VVVIP가 되는 게 내 뭐다? 꿈이다. 라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향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극단의 그 반대쪽에서는 나는 뭐 하겠다? 소비를 거부하겠다. 나는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고 내 삶 자체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런 양극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우리는 그 중간쯤 어디에 우리는 위치해 있겠지. 그리고 그 위치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표처럼 이렇게 흔들리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재현이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 오늘 그 질문 준비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제목이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고 하는데 재현이가 생각하는 슈퍼리치 이건 뭐고 해피리치는 뭐야? 슈퍼리치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부자인데 그 중에서도 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리치 같고 해피리치는 뭔가 그런 거에 만족을 하고 행복한 그런 리치인 것 같아요. 재현이가 생각해 슈퍼리치. 재현이 한번 돈 감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가 생각해 슈퍼리치의 조건은 얼마 정도 되면 슈퍼리치라고 생각해? 어, 한 100만, 아니, 100억이요. 100억? 네. 100억 정도 있으면 슈퍼리치다. 자, 그렇습니다. 하경이는 네. 하경이가 생각하는 슈퍼리치는 조건이 아니면 그냥 슈퍼리치. 네가 조건이. 생각하는 슈퍼리치는 어떤 아, 사람이 슈퍼리치냐고. 그냥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 재벌 정도는 돼야 슈퍼리치다. 네. 재벌이면 뭐 어느 정도야?
재벌도 재벌 나름 아니야? 재벌도 종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100억 넘으면 그냥 슈퍼리치인 것 같긴 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100억 갖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래도 100억 정도. 하랑이는 네. 저도 한 100억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되는 돈이 혹시 그 물리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 알아? 그 물리적으로 환산하면? 그 100억이라는 그 숫자잖아. 네. 근데 그 손에 잡히는 걸로 음, 생각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자, 서울 강남에 빌딩 하나가 한 100억 할 거야. 음, 물론 강남 어디 있냐고 강남 대로변에 빌딩 하나 있으면 그게 한 100억대 물론 그거보다 훨씬 수백억 대 될 거야. 꼬마 빌딩 뭐 꼬마 빌딩 아니다. 빌딩 정도 하나면 100억인데 그럼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슈퍼리치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 음. 사람들은 자신이 슈퍼리치라고 생각할까? 아니요? 아니 음, 아니에요? 아,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슈퍼리치라고 얘기했는데 숫자로 얘기했는데 슈퍼리치의 그럼 삶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으로 보면 슈퍼리치는 하랑이 어떨 것 같아? 슈퍼리치의 삶은 일단 넓은 집에 살고, 아 넓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돈을 되게 쉽게 쓰는, 아 돈을 쉽게 쓰는 넓은 집은 뭐 어, 평수 따지면 넓은, 음, 평수로 따지면 50평? 50평 정도에 살고 그 다음에 50평 이상 아 살고, 돈을 실컷 쓰면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면 돼? 에, 500? 500만 원? 경제 감각이 없어서, 자, 50평에 500만 원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슈퍼리치다. 그러면 슈퍼리치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어. 하경이는? 어, 저도 음. 된 것 같은데 약간 네. 아, 뭐, 그 어, 쓰는 돈은 사랑이랑 비슷한 것 같고 500만 원 집은 정도. 500만 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집은 조금 근데 100억 있으면 집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 얼마 정도? 어. 그냥 많이 크진 않고 50평보단 조금 클 것 같은 생각. 50평보다 조금 크면 51평? 100평? 70? 70평? 70평. 재현이는? 저는 그 정확한 수치 잘 음. 모르겠는데 그냥 돈을 이미 많이 벌어놨어도 그 안에서 최대한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슈퍼리치다. 네. 아, 그렇군. 자, 선생님이 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의 꿈이 얼마였냐면 1억을 모으는 게 꿈이었어. 내가 1억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했어. 물론 선생님이 청년 때 1억하고 지금 1억은 달라. 선생님이 청년 때 1억은 짜장면이 2천 원 하던 시절에 1억이야. 근데 지금 짜장면이 한 5천 원 정도 해. 그럼 그때 1억은 지금으로 말하면 2억 5천 정도 돼. 근데 그럼 지금도 2억 5천이라면 별로 큰 돈 아닌데 그때 1억은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그때 1억은 그때 이자율이 12% 정도 됐었어. 1억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와. 와. 근데 지금은 1억 갖고 예금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나.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1억의 가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의 가치를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1억 정도였어. 그래서 수입 1억을 열심히 모았어. 그랬더니 부자가 되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책 제목이 10억 모으기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한때 한 10여 년 전, 10 몇 년 전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막 쫙 불었어. 그 10억만 있으면 부자다. 그래서 어, 저 선생님이나 하경이나 하랑이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10억 넘는 아파트는 당연히 없었어. 그 당시 아파트가 뭐 한 2, 3억?
정도 하는 그런 아파트였어. 그것도 좀 좋은 아파트들이. 어? 그러다가 지금은 그 중간에 이제 뭐야 부동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대전에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억이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13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이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10억은 뭐가 아니야? 큰 돈이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백만장자라는 말 들어가서 백만장자? 네. 네. 백만장자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돈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이야. 12, 3억. 근데 옛날에는 그 백만장자 하면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음. 근데 지금은 100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미국에서도 100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한 주택 하나 사기 힘들걸? 그 미국의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저게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요즘 2023, 4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한 50억대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부자가 슈퍼리치가 아니라 그냥 리치, 그냥 부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 그 슈퍼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 그 뭐야 그 사람들이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동차라던가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냐, 뭐 별장을 갖고 있냐.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저기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더 넘어서는 개인 섬, 음. 한 아, 개인이 섬을 갖고 있어서 그 섬에 리조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평, 50평 기준이 아니라 거의 호텔급 있는 방 200개짜리, 뭐 방 100개짜리 그런 성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냥 뭐 정도 되는 거야? 야, 리, 그냥 부자. 그냥 부자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500만 원 쓰는 게 부자다라고 하면 아마 하경이, 하랑이, 재현이 부모님도 부자일 거야, 이미. 아마 여러분들 그 드는 생활비가 그 정도 들 거야. 그 우리나라 그 중상 이상의 그 뭐야 상위층의 한 달 생활비가 그 생활비 안에 여러분들 교육비만 해도 막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자녀 두 명이면 1, 200 금방 든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 유학생들 보내잖아? 1년에 학비만 1억이야. 학비만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 거야. 뭐, 그래서 그 정도 쓰는 거는 뭐, 그다음에 의료비, 뭐, 주거비, 뭐, 이런 각종 뭐, 경조사비,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따지면, 500만 원 쓰는 거 금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돈을 밝히냐. 애들이 발랑 까져갖고 돈이나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이 돈돈돈 거리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 애들이 영악해진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뭐 해야 된다? 몰라도 된다. 순진무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쪽에 주장이 있어. 한쪽은. 또 한쪽은 요즘 애들도 바로 하랑이, 하경이, 재현이도 이미 자본주의 소비사회 속에서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된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 같은 거를 철저히 받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제 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커서도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다.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 하랑이는? 이런 금융, 경제 쪽을 놓고 봤을 때 하랑이네 가족 분위기는 하랑이가 돈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 아니면 넌 돈 몰라도 돼. 라고 부모님이 아주 잘 보호해주고 있어. 저희 부모님은 좀 돈의 경제 교육 좀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랑이 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아니면 넌 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돈에 대해 관심 좀 있어요. 그렇구나. 자, 똑같은 질문을 하경이 한다면. 음, 저도 집에 비슷할 것 같아요. 누나와 너 개인. 어, 아, 집의 문화는 음, 그냥 비슷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음. 돈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사실 돈에 대한 건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너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하나 관심 있어 없어?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약간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약간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엄마가 약간의 사업체로 실현하는 것도 봐서 그런 집의 문화 때문에 약간 내가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문화가 집에선 좀 있어서 음, 그렇게까지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재현이는. 어, 제 부모님은 그래도 관심은 가지시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경제나 돈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 편이에요. 음.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것도 타고난 그런 DNA가 있는 건지 타고날 때부터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한 욕망이 스스럼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또 이제 그 가족의 분위기, 가족 문화지. 문화들 속에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러면 또 그것도 이제 결핍을 경험한 사람 같은 경우에 어, 돈에 대해서 나는 꼭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돈 때문에 얻은 겪은 서름들 이런 건 난 겪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든 난 돈을 많이 벌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돈으로부터 좀 이렇게 뭐야 자유로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속담 중에 혹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말 들어봤어? 고기도 네.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네. 뭔 말이야? 사랑이. 그러니까 뭐 돈 같은 거를 뭐 써본 응, 안 해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응,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데 응, 이게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응.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데 원래 부자였던 사람은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아니까 잘 쓴다. 대충 이런 얘기. 그렇지, 맞지.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어렸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야지. 어렸을 때 백화점 가서 옷 사 입고 뭐 쇼핑하고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 백화점에 한 번도 못 갔던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물건 산다, 이거는 상당히 뭐야?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주눅 드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죄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집안이 뭐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검소를 강조했어,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늘 받았어. 그래서 쌤이 또 교육대학교를 갔어. 그 선생은 돈 밝히는 거 아니다. 어? 선생은 돈을 멀리하고 뭐 참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당당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상담. 상당한 거다. 당당하고. 그런데도 내가 일을 해놓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건데 돈을 받았으면 그걸 뭐 확인해 본다든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그 앞에서 그걸 확인해 봐?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오랜 그런 어떤 그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돈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는 책에서는 슈퍼리치, 즉,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쌤이 뭐, 그래서 막 열심히 10억 모으기 같은 게 독점해서 10억을 겨우 벌었어.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있어야 되는데 50억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구나. 쫓아갈 수 없는 거구나. 계속 그것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이 뭐해? 끝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커다란 주장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행복하라 라는 주장을 해. 근데 아, 이른바 꼰대 또는 옛날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뭐 해라? 참아라. 힘내라. 오늘 참아라.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저축해라. 그래야 너가 내일 가서 행복할 수 있다. 어때, 재현이 이런 말 들어봤어? 너네 가정 분위기도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면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쪽이야? 가치관이 어때? 들어는 봤는데 저희 가족은 그래도 지금 당장 행복하는 그쪽인 것 같아요. 더 가까워, 그쪽이? 하랑이는? 저희 집도 좀 지금 당장 행복하라는 쪽이 가까워요. 하경이는? 저희 집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 저자의 주장대로. 근데 그 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행복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지금은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꾸 그 뒤로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언제까지 뒤로 미루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행복하는 것들을,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행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찾고,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한 것들을 찾는 것들이 더 나은 삶이다. 이러한 또 이렇게 주장들을 계속 이 책의 저자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피리치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가 행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행복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리치인데, 부자인데 행복을 중요시하는 부자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 많은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일이 많으면 그게 부자지. 음, 라는 걸로 해피리치를 해석할 수 있다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자인데 행복을 더 추구하는 부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하경이 이 책의 저자는 어느 쪽이야? 저 지금 계속 끊겨요. 끊겨. 하랑이 어느 쪽 같아? 하랑이 음, 앞부분만 읽은 바로는 아무래도 좀 후자? 보자. 재현이는 저도 그 부자이긴 한데 행복에 더 초점을 줍니다. 이 저자가 결코 돈 벌지 말자 이런 주장하는 저자 아니야. 이 저자는 슈퍼리치.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몰두하는 것들이 불가능에 가깝다. 음, 어차피 그 신기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 조건이지,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배우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뭐, 쌤이 얘기했던 반소비주의, 반물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나 이런 것들이 헛되다. 덧없다. 물질이 덧없다. 그러니 소비와 물질이 아닌 정신적 풍요, 정신적 만족에 더 주력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오히려 가난할수록 행복하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돈과 행복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지금 하경이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그 약간 근본적으로 보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이 행복을 찾는 데가
소비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근데 사실 행복을 누리려면 안정이 필요한데, 사람이 안정을 얻으려면 일정한 경제 수준은 돼야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이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니까.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돈이 많을수록 행복이 커진다,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이제 비례 관계가 성립할지 몰라도 그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은 돈과 행복이 과연 같이 성장을 하는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락이는. 저도 하경이와 비슷하게, 어, 이제 돈이, 그러니까 저번에 옛날에 돈과 행복의 그런 그래프를 봤었는데, 음,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행복은 그저 그렇게, 그저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걸 보면, 돈이랑 행복은 상관관계에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돈과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다른 그런 요소가 있어야지만 행복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지영이는. 어, 저도 그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돈을 벌고 그런 게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갖다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행복과 또 다른 행복을 약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재현이가 그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도 이제 여러 번 강조돼 나오지. 그래서 뭐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것들은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바라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소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하경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겠지만 기본 충족은 해야겠지만,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저자의 일관된 어떤 그런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59쪽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피리치가 기억해야 될 것들, 여기 지금 항목이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하랑이 책 폈어? 책 네, 있어? 폈어요. 하랑이가 네, 한번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천천히 읽어줘 보자. 돈을 빠르게, 많이 벌기보다 단단하게 순리대로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2. 과시적인 소비에 돈을 쓰는 것을 경계하고 경험, 성장, 기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3. 높은 경제적 문해력으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4. 좋아하는 일에 열광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5. 삶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면의 힘을 길러낸다. 6. 주변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이를 삶의 행복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해피리치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빠르게 많이 벌기보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뭐 슈퍼리치 또는 이 책에 나오는 이른바 파이어족을 꿈꾸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빠르게 많이 벌려고 한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막 비트코인, 광풍이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빠르게 많이 벌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순리대로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과연 여러분에게 빠르게 많이 버는 방식이 있어. 그 길이 있어. 또 하나, 간단하게 순리대로 버는 방법이 있어.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순리대로 버는 방법을 택할 거냐? 음, 어? 빠르게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거를 어, 진짜 외면할 거냐?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할 거냐? 어때, 하랑이? 빠르게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손 안 잡아?
일단 혹하긴 하겠지만 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음, 잡히거나 하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불안정한 빠르게 그런 뭐 많이 그런 버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을 거다. 네. 문제가 있을 뭐 거다. 불안정한 네, 음, 불안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음, 되게 음. 지연이는, 그 돈을 빠르게 버는 게 너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그 뭔가 위험하다고 하면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단단하게 순위대로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경이는, 저도 빠르게 혹할 순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빠르게 많이 버는 방법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일해서 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가 빠르고 많이 버는 방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루 종일 그 컴퓨터를 보고서 많은 돈을 얻었을 때 그 돈을 즐길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면서 돈을 버는데 이것이 진짜 이 돈을 버는 게 진짜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빠르게 돈을 벌면은 사실 빠르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노동해서 번 돈보다 약간 쉽게 쓰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혹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를 보자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도박을 했어. 그 내가 뭐, 5천만 원을 A에 베팅을 했는데, A에 베팅한 게 맞아가지고, 내가 그거에 5배 되는 돈, 2억 5천을 벌었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5천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걸로 봐야 되는지. 근데 사실 내가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A에 베팅을 했는데 B, C, D, E, F에 베팅한 다른 사람들이 잃어서 내가 그 돈을 갖고 온 거잖아. 즉 그쵸? 남의 돈을 내가 뭐 한 거야? 뺏어온 거야. 그러니까 몰아온 거야. 물론 이제 그 게임이라는 도박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생산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야. 보면 생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뭐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뭐 건물을 짓는데 내가 거기 벽돌을 날라다 주고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내가 10만 원을 받았지만 최소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음으로써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선물했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돈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돈이라고 얘기할 건가? 아니면 어, 그게 뭐 중요해? 너는 10만 원밖에 못 벌고 나는 2억 5천을 벌었어. 2억 5천을 빠르게 버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점에서 어떤 또 가치관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서는 과시적인 돈을 쓰는 것에 경계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아. 그 다음이 중요해. 경험, 성장, 기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해서 돈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쓰는데 돈을 어디다 써야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과시적 소비에 돈을 쓰는 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도 아까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높은 경제적 문해력,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제 금융, 교육 뭐 이런 얘기들을 통했었는데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돈 때문에 내가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행복감을 갖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그런 정도의 돈을 벌려면 쉽게 말해서 연봉 높은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거지. 어? 연봉 낮은 직업을 택해갖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 없어요.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연봉, 고액 연봉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고,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공부 자체가 뭐 원래는 의미 있고 이래서 있기도 있지만 좋은 직장, 요즘 좋은 직장이 결국은
연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높은 연봉을 받으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까 명품백 사고 골프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끌어갖고 타고 다니고 이러려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있어도 그 소비를 감당을 못 해. 근데 나는 그냥 뭐야 동네 산책하는 것도 난 너무 행복하고 동네 맛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직접 뭘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에도 나는 너무 행복감을 느껴. 난 도서관에서 앉아갖고 책 읽고 뭐 집 근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어? 뭐 수영장 가갖고 뭐 수영하고 그 뭐야 그 동네 그 뭐야 공공센터 그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서 수영하고 그렇게 살아도 난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차 한 잔, 뭐 술 한 잔 뭐 하고 이래도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이 말한 돈 50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뭐 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나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누릴 거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아까 여러분이 뭐 50평 정도는 돼야 뭐 슈퍼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는 주거 공간, 주거 공간은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나는 좋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사는 집 정도는 되어야. 아니면 또 그 여러분들이 사는 집의 위치가 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마다 그 집값의 편차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단칸방, 방 하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방 하나, 짜리를 서울 강남에서 하려면 거의 월세 1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그 월세 100만 원을 주면 대전이나 이런 그 도시에 와서 살면은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 3배, 4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뭘 내고도 돈을 내고도 그 삶을 그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서울에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도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어떤 삶의 조건을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럼 그 정도의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 속에서 돈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나는 스키도 타고 싶고 골프도 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그러면 스키 타는 데 드는 비용, 골프 치는 데 드는 비용,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그 계산할 때 잘해야 될 것은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 그럼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야. 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거 왜 유지비가 들어? 그럼 유지비가 막 100만 원 들어. 그럼 5천만 원 목돈에다가 월 100만 원만 있으면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아니야? 또 뭐가 자, 들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 그치.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건 있는데, 자동차를 내가 새로 산다 했을 때, 5천만 아, 원에 월 뭐 보험료 뭐 다 합해서 뭐 100만 원. 그래서 그 정도가 내가 있으면 사면 된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어. 수리비? 수리비 뭐 이런 그 자동차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플러스 아, 알파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가 있으면 여행을 많이 가게 돼.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여행을 아무래도 여행이라든가 어디 뭐 누구 친척집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하경이가 자동차가 없을 때는 하경이 부모님이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 너 버스 타고 오려면 힘드니까 자주 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하경아 뭐 이번에 좀 오지? 또 차도 있는 애가 차 타고 오면 뭐 1시간이면 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 빈번히 오고 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오고 가려면 기름값밖에 안 들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 갔어. 가서 누굴 만나. 누굴 만나면 그냥 만나? 그 사람하고 밥 네. 먹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게 다 뭐라는 거야? 돈이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해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좋아하는 일에 열광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행복을 지금 행복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행복감을 추구해 가야지 그 자체의 과정에서 행복감을 추구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가 소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면의 힘을 길러낸다고 되어 있는데 나 혼자 아무리 내 SNS에 난 현혹되지 않고 난 살 거야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인지라 늘 뭐해? 흔들린다는 거야. 그럴 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구나, 외롭지 않구나, 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끝으로는 요 여섯 번째라는 부분들이 주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 우리가 슈퍼리치가 나 혼자 잘 살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또는 최소한 내가 이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피리치라고 이 책에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난 그래도 슈퍼리치가 될 수 있으면 슈퍼리치가 되는 기회를 잡을 거야. 어때 하랑이 너에게 슈퍼리치가 될 기회가 있어. 그러면 슈퍼리치가 될 거야 네. 아니면 난 그래도 해피리치를 선택할 거야. 어, 슈퍼리치가 되면은 일단 해피리치가 될 기회도 생기지 그 않을까 싶어서. 기회만 있다라면 슈퍼리치가 되겠다. 그렇지. 재현이는 네. 어, 저는 그래도 그 단어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해피 리치가 부자이면서 되게 삶을 만족하고 사는 거니까 그걸 추구해요. 굳이 슈퍼리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네. 하경이는 저도 슈퍼리치가 되면은 제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해피리치가 되는 게 더. 음, 난 하랑이랑 친하게 지낼래. 재현이 하경이 하면 손절. 자, 그래서 뭐 선생님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하경이하고 재현이는 어쨌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랑이도 하랑이랑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면에서 어느 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는 점들. 그런 점들이 사실은 가장 자기를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인데 아, 하경이 숙제가 뭘 것 같아? 글쓰기 숙제가 뭘 것 같아? 숙제. 그러게요. 이제는 이제 눈치가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낼 거다라고 이렇게 감이 딱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랑아, 선생님 무슨 숙제 낼 것 같아? 선생님은? 어? 아니, 아니에요. 하랑아, 선생님 무슨 숙제 낼 것 같아? 그러게요. 예상이 안 돼? 재현이, 약간 돈에 대한 자기 의견 쓰기? 이봐, 알잖아, 재현이는. 아니, 야, 너 맨날 선생님을 그렇게 겪어보고도 몰라? 자, 글의 형식은 에세이인데, 에세이. 수필. 에세이라 하면 형식이나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쓴다는 거야. 단 주제가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와 관련되어서 돈, 돈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 하나는 돈과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개인에게 돈은 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이 돈 때문에 겪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서술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좋습니다. 아까도 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벌 건지,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나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한 계획서, 돈에 대한 계획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가 전혀 지금 사실 안 잡혀 있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쓰기 한다는 거는 그냥 앉아서 출력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뭐 해보라는 거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알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돈이란 뭘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환호하는 걸까?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은 어떻게
굴려야 되고, 어? 뭐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는 부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쭉 펼치는 그런 글쓰기, 에세이 쓰기가 다음 주의 과제입니다. 자,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질문, 하경이, 없습니다. 없고, 하랑이, 없어요. 재현이, 없어요. 없고, 네.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과도 한번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부모님들 안 좋아하려나? 어쨌든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지금은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돈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관들을 세워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재현아, 너 지난번에 쓴 거 쌤이 너 우리 그때 유튜브에서 보고 이겠다고 쌤이 그 링크 보내줬나? 아니면 안 아, 보내? 네. 보내줬?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래. 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